국가 안보와 관련된 언론 보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이 국민에게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시간만 빼앗는 꼴이 됩니다. 일부 언론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시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작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언론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만 쏟아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만을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의 시간부터 따져 물을 때입니다.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네,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갓 유정 팬덤을 형성하고 있죠. 자, 강유정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추석 때는 어디 가십니까? 글쎄요, 이렇게 저희는 워낙에 친지들이 가까이 살기도 했고, 사실 주말에 미리 좀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뵙고 오기도 해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좀 그냥 휴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추석에는 이번 추석엔 정말로 집에 있어야 할 테니까요. 자, 일단 오늘 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얘기가 여전히 여야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월북이냐 아니냐의 논란부터 이제는 대처 방법이나 북한 규탄 결의안 등의 얘기로 논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먼저 만나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합니다. 자, 어제 오후 여야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결국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죠. 사건 발생 이후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여야, 이를 정리한 이슈맵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대통령의 시간, 대화 복원 승부수, 선 넘지 마, 종전선언 이상무 등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연관 키워드, 네, 대통령의 시간인데요.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일단 엠 의원이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국민의힘이 청와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국회 앞 계단에서 긴급 의원 총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총공세를 벌였는데요. 관련된 발언들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 진실이 밝혀져야 군 통수권 자격 논란이 정리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4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데 사흘째 답이 없다. 아직도 주무시냐? 국민이 총 맞고 불타 죽었다. 대통령은 잠이 오시냐라고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요. 북한을 싸고 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 세월호 사태 당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런데 사건 발생 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과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노웅래 의원이 이에 대해서 견강부회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발언 내용 한번 보실까요? 네, 그 견강부회, 일단 우리 영해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잠기는데도 사라져버린 대통령의 7시간과 북한 영토에서 월북한 사람에 대해 급작스레 총격을 한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억지 견강부회이자 무리수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견강부회라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걸 끌어들여서 억지로 자기 논리에 유리하도록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논리, 비교 가능합니까? 저는 이러니까 이제 정쟁화 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다른 사건과 함부로 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막 던진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두 가지만 비교를 해보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남해 우리 영해 우리 관할 수역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북한 관할 수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동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없었던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는 늑장 대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침 8시, 9시 사이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해경이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 당시 6개, 7개 컨트롤 타워가 난립했다가 결국은 청와대에서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메시지까지 냈어요. 이것과 어떻게 지금 이 상황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 결과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또 필요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야당에서는 첩보를 어떻게 빠르게 확인시키고 이걸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어떻게 빠른 결단을 낼 것인가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극단적인 참사,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 아픈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뿌리는 이런 비교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월호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세월호 희생자들한테 대한 어떤 상처에 아물지 않은 상처에 더 많은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강희정 의원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 말하는 일종의 흑색 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워낙에 세월호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말한 이를테면 최순실은 우리에게 상징기호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거죠. 이 사태가 정말 비유 가능하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치적 맥락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써서 사람들 뇌리에 박아둠으로써 결국 이게 어떤 정치적 효과를 거둘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 규명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적 프로파간다,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창소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참사입니다. 참사이고 우리가 그 사건을 인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실수에 의해서 벌어진 일과 어떤 점에서 지금 일어나는 북한에 대한 일은 일종의 외교적 사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지금은 진상규명의 시간입니다. 이름은 나중에 붙여도 됩니다. 네, 관련해서 28일 날 어제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M 의원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앞서 오창석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번 사건은 이 북한 영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먼저 인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강민석 대변인 역시 이 부분을 짚어가며 해명을 했습니다. 자, 마치 우리 군의 코앞에서 일어난 일처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고 비판 보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우리 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 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전화 통화를 하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닌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던 상황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첩보가 제한적이었고 제한된 정보 안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됐다는 얘기였겠는데 이에 관련돼서 여야와 남북이 지금까지도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이 다른 거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피격된 공무원을 자진월북으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금 현재 공동조사 및 그리고 재발방지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일단 남북
이 현재 상황에서 한미 공조 간의 얻은 첩보로는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뉴스공장에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나와서 또 이와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첩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 이제 브리핑실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인지, 전해지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의힘 측에서도 군 출신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 첩보의 사실, 첩보의 접수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군에게 도움되는 것인지 한번 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관계에 입각한 논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대북 봉헌 승부수입니다. 자, 사건 일지를 봤을 때 피격 공무원을 살릴 수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북한과의 불통일 텐데요. 특히 지난 6월 9일 이후에 모든 통신 연락선이 단절된 게 원인이었겠죠. 네, 일단은 1971년 판문점에 이제 직통전화가 개설된 이후에 연결됐다가 단절됐다가 다시 연결됐다가 단절됐다, 이 과정이 수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71년에 연결되고 가장 먼저 이제 단절이 됐었던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이때는 미국이 함대를 지금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보내고 전투기를 띄우고 실질적인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김일성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의 김정은처럼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감이다라고 정도 표현했거든요.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도 그 정도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거지, 김정은이 잘했다고 해서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직전에도 유감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연결됐다가 이제 적십자 실무 접촉자 때 다시 연결됐었고요. 동해 간첩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시 또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북측 조문단을 파견하면서 채널이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천안함 피격 때 다시 단절이 됐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2018년 남북의 해빙구드가 절정을 찍었던 그 당시에 다시 또 연결됐고, 또 최근에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파괴가 되면서 다시 단절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대화 복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대화 단절로 인한 그 민간인의 희생이라든지 대화 단절로 인한 불필요한 희생과 그리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 채널을 빠르게 복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당일이죠. 화요일 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만약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군 통신선이 있었다면, 그랬다면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피격 사건을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례적인 사과가 공개됐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대단히 미안하다. 자, 사실상 사과에 해당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지문입니다. 자, 매우 이례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었죠. 하지만 언론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과거 5년 전이었죠. 목함 지뢰 때 있었던 언론의 반응과 사뭇 다른데요. 당시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사 살펴보면요. 사과라 말한 적이 없던 북, 이번에 명확하게 유감 표명했다. 조선일보고요. 자, 남북 일촉즉발 위기 속 박 대통령 원칙 고수 승부수 통했다. 이것도 조선일보입니다. 자, 대화와 타협이 남북한 파국을 막았다. 이건 중앙일보 사설인데요. 상당히 언론의 반응이 다르죠. 관련돼서 강유정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게 언론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사실은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대북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보 언론이라면 반대로 진보적인 이야기를 균형을 맞춰줘야지 정권이 보수든 정부 혹은 진보든 간에 우리 언론 소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보수적인 언론에 듣고 믿어야겠다. 내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런 언론의 분석을 난 믿어야겠다는 신뢰가 생기는데 바로 이 부분이 한국 언론 신뢰도를 굉장히 낮추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맞았던 거예요. 2015년 8월 4일 목함주례 도발 사건 때만 하더라도 유감 표명만 해도 충분하다. 이건 이례적이다. 역사적이 없었던 사건이다라고 굉장히 고평가를 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심지어 통지문이 왔을 때 언론이 잠깐 잠잠했었습니다. 아까 잠깐 신기주 국장께서 와류, 이 와중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와의 뜻이 뭐냐면 소용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소용돌이 중에 갑자기 소용돌이가 멈췄던 순간이 바로 통지문이 왔었을 텐데 바로 태세를 전환했죠. 이 과거의 어떤 선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미 없는 것이다로 계속 끌어가기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를 잃고 프레임만 남아있는 게 지금 언론 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관성 없는 언론 보도, 그것이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란 말씀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선 넘지 마입니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문 공개로 수사의 속도를 내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북한의 대남 경고 메시지가 공개됐죠. 이 내용이 뭔가요? 네, 일단은 NLL 수역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NLL과 관련된 갈등은 이 휴전 협정이죠. 휴전 협정 53년 7월 23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갑자기 인정하는 듯 취하다가 자신들만의 이제 NLL을 발표하면서 훨씬 더 이제 심하게 격화가 됐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북한이 쓸데없는 트집을 잡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NLL을 재설정하자라든지 더 올리자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사건의 경위를 공동으로 조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하겠다. 너네 수역을 내어달라.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괜히 흔히 말해서 블러핑이라고 하죠. 말 돌리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마치 우리가 NLL을 침범하려는 의도처럼 지금 왜곡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그냥 있는 조사대로 그냥 받아들여야만 남북 관계 개선에서도 좋고 의회도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 들고 일단 NLL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차선과 달라서 각자의 배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가 명확하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함의 레이더와 남한이 가지고 있는 군함의 레이더가 살짝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설정한 수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몇 킬로미터라고 명확하게 이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킬로미터 단위로는 틀리지 않겠지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공동조사를 할 때는 특별한 침범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알려진 사건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남한이 다른 걸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로 돌리지 말고 공동조사에 하루빨리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동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불필요한 긴장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한 상황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이럴 때는 개연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과거에 몇 번이나 이렇게 공동조사를 요구했고 들은 적이 있었던가, 합의된 적이 있었던가. 대표적으로 2008년 이제 남측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때에도 공동조사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사실은 무산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아마 공동조사의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은데 좀 우려되는 상황은 딱 하나입니다. 남측에서도 우리들도 역시 너무 이걸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간다면 진상규명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북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이를 만약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네, 청와대 입장은 일단 예단하지 않고 북측 반응을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더군요.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종전선언 이상무입니다. 23일 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이 강조됐죠. 28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만남을 성사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특히 공무원 피격 사건과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난 6월에 이어서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첩보 내용은 한미가 공조해서 얻어낸 결과다라고 국방부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첩보를 얻었다는 것이 알려져서 북한이 주파수를 바꿨을 경우에 우리나라 군 체계도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일단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의 향후 전개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긴밀히 논의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북한이 이런 것을 만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의 길을 포기한다라고 했을 경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전쟁밖에 남지 않습니다. 전면전, 대치 상황이 앞으로 평생 이어질 것인데, 진주만 습격을 했다고 해서 미국과 일본이 만나지 않았다면 평화는 오지 않았고요.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았다면 유럽의 긴장감은 지금도 이어졌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평화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동훈 본부장도 결국 미국 부장관과 만나서 평화에 대한 길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비극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양측 정상, 남북 간 정상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요. 외교적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첫 공식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번 발언 듣고 오시죠.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길 바랍니다. 네,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와중에도 정부 여당은 종전선언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양새군요. 특히 민주당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자,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전개될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종전선언의 가능성까지 본 건 정말 역사적으로 처음이잖아요. 이런 비극적 사태도 종전선언이 있었더라면 혹시나 전쟁이 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러저러 눈치를 보지 않는 상황, 아마 그런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듯하고 결국 해결되지 않으면 이 긴장이라는 게 2015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계속해서 반복될 얘기라는 걸 아마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아마 바람을 저도 담아봅니다. 네. 추석 이후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 또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인용하는 간디의 말로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맵이었습니다. 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재미, 감칠맛 나는 시사,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미리 보기입니다. 자, 네. 요즘 이제 이 국정감사에 이 호출이 된 이색 증인들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신청으로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EBS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국감장에서 팽하 보는 아주 어색한 장면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 육군의 총검술 폐지 정책 관련 군사법원의 국감 증인으로 너튜브 스타 이근대위를 신청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랍스터 급식으로 화제를 모은 전 세경고 영양사 김민지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급식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메뉴 개발 등을 묻기로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화제성, 눈길 끌기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이근대위부터 말씀드리고 싶으면 네. 총검술 폐지 얘기하고 싶으면 현역 군인을 불러야죠. 왜 유튜브 스타를 부릅니까? 현역 군인들이 뭐가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근대위를 데려왔다라는 건 주목을 한번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고, 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펭수 불러서 그러면 국감에서 증인 선서할 때 펭수 목소리로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진짜 그 사람 목소리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EBS면 EBS 증인을 불러야지 왜 펭수를 불러다가 거기에서 그냥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다 국민의 혈세로 이런 쇼를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아직도 펭수를 펭귄이라고 믿는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지금 국감에서 다 짓밟은 겁니다, 이거를. 저 세경고 영양사 세경석 전 영양사 정도는 괜찮을 거라 봅니다. 어떻게 이제 국립고등학교에서 또는 그 고등학교 내에서 이게 가능했는지. 왜냐면은 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직접 랍스터를 사서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네. 집에서 실험을 해보고 한꺼번에 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노력들이 다 축적되어 있어요. 네. 다른 급식소에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무 이목 집중시키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탈은 쓰고 나와야 되는 것인지 벗고 나와야 되는 것인지 네. 쓰고 나왔다면 목소리는 자기 목소리로 해야 되는 것인지 연기 목소리로 해야 되는 것인지 네. 계약서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연기자 목소리로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잘못하면 이 국감장이 희화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다음 이 총선에서 팽수를 공천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근대회 같은 경우는요, 이 법사위 국감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군사법원에 관련돼서만 이 국감을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총검술 관련해서는 이 국방부에서 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한 데서 이 우물 앞에서 숭늉 찾는 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좀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예시로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때 골목 상권에 대한 이 실책, 이 대책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백종원 대표를 불렀는데요.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잠시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좀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은 도태도 돼야 돼.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시장에 비해서 너무 이게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좀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부에서 하고 있는 처방도 좀 필요하고 일부 자영업을 시작할 분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어떤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좀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유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쇼죠. 그 쇼라는 거 이제 단정을 짓고 싶고요. 그 정치인들을 해를 따라다니는 해바라기, 여기서 해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많이 모일수록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많은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분들이 말하는데 자신이 어떤 어젠다 세팅으로 카메라를 받을 자신이 없다 보니까 카메라를 많이 받는 셀럽을 모시면 안타깝게도 또 언론은 많은 카메라를 대동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주목을 받고 싶다는 목적이 앞서다 보니 당연히 셀럽에 의존해서 자신의 이제 어떤 가치, 인지도를 높이는 건데요. 저는 참 보면서 올해 브랜드 평가 하지 않아도 되겠다. 국정감사만 보면은 가장 뜨는 인물들 브랜드 평가가 네.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방송국 임원회의를 바로 저기서 하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캐스팅할 분들을 이제 국정감사 보면은 이분들 모시면 되겠다라고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캐스팅 능력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미 유튜버들에 의해서 인증받은 사람을 캐스팅해서 인지도를 높일 정도면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읽는 능력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자신이 먼저 그런 민심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 좀 벵갈 고양이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벵갈 고양이 모시면 인터뷰가 안 되니까 네. 말을 못하니까 셀럽 위주의 사람들로 더 카메라를 모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제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살 관련해서 이 진위 파악을 하겠다고 이 퓨마를 부를 수 없으니까 김진태 의원이었나요? 네. 벵갈 고양이를 데려와서 중요한 건 문제 제기에 대한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그냥 벵갈 고양이만 남았습니다. 이런 게 안 좋은 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방송인으로서 연말 시상식에 상 받으러 나가는 게 목표였는데 목표를 바꿨습니다. 국감장의 증인이 되는 것이 저의 방송인으로서의 최종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창석 의원한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이 국감장에서 소품으로 쇼를 하면 이후에 좀 좋지 않은 결과들이 따라왔다라는 속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국감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쇼를 하면 그 다음에 낙선한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벵갈 호랑이를 데려왔었던 김진태 의원 네. 이번에 낙선했죠. 네. 지난번 2010년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명진 의원이 국감장에 구렁이를 데려왔어요. 시가 1,000만 원이 넘는. 구렁이를요? 네, 구렁이를 데려왔어요. 담 넘어가는 거 보여줬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구렁이 데려왔다가 다음 총선에서 낙마했고요. 그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뉴트리아. 뉴트리아요? 네, 괴물쥐라고 불리는 뉴트리아를 2014년에 데려왔다가 그다음 총선에서 또 낙마를 했고요. 물론 이제 다 낙마한 거는 아니고요. 네. 이윤석 의원이라고 이제 낙지 탈출 쇼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당선되긴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낙지 구렁이 뉴트리아 안 데려오면 국민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 국감이 상시 국감이 돼야 된다.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때 한번 모든 국민의 주목을 한번 받아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시 국감 체제로 바꿔서 정말 감사, 국정감사에 맞는 취지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모 씨 그리고 전 보좌관을 불기소했습니다. 자, 혐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특혜 휴가였느냐, 특혜 휴가였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이었냐,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이제 야당 대표였던 추미애 대표가 외압과 위압감이 있었느냐 이건데 둘 다 아니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난 것이죠. 그 후에 이제 많은 이제 장병들이 아프면 그러니까 심각하게 아팠을 경우에 이제 부대로 연락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 결과에 비해서 언론 보도량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언론이 어떻게 논란을 키웠냐입니다. 자, 강정 의원, 자, 언론 보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언론이 논란을 만드는 건 순기능 중 하나죠. 근데 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자체 점검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유리한 어떤 보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언론에 있어서 불리한 보도가 있다라는 걸 누가 눈치챘느냐? 언론 소비자들이 눈치챈 상황인데요. 특히 이 타격감이라는 용어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때려야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때 가장 때리기 좋은 게 바로 현재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청문회 시절부터 아들 문제가 조금씩 나왔지만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나왔고요. 이제 이번에 좀 더 본격적인 국면으로 때려잡기 시작해서 타격감을 즐긴 게 바로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이렇게 많은 의혹 제기를 했는데 기소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종의 경위서라도 한번 언론의 형태로 보도의 형태로 제공해야만 합니다만 지금은 여전히 또 다른 의혹들을 하나 둘씩 잔불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치 저는 산불에 비교할 수 있을 듯한데요. 아직 불 안 꺼졌다. 언론은 아직도 전혀 꺼뜨릴 의향이 없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또 단독성 보도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실에 대한 보도엔 관심이 없고 이걸 어떻게든 불로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만 보이는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N의원 얼마나 많은 무차별 타격이 있었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관련돼서 나왔던 이 보도들에 대해서 한 포털 사이트에서 추미애란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 조사를 해봤습니다. 18,516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추미애 아들 키워드가 동시에 들어간 기사는 14,8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양만 많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9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 포털 사이트가 이 정치 기사 조회수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랭킹 10위 안에 들어간 20일간의 총 200건 기사 가운데 120건이 추미애 장관 관련 기사였습니다. 이 가운데 단독 기사만 29건에 달했고요. 이 통계에서 보면 공교롭게도 보수 언론이 집중적으로 이 추미애 장관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네, 통계만 놓고 봐도 보수 언론이 특히나 많은 무차별 타격을 한 게 눈에 보이는데요. 일단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이었으니까 언론 보도가 많았던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
보도 내용 자체가 과도한 보도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의혹을 쌓아두기 위한 언론 보도,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추미애 장관 아들로부터 해서 이제 딸까지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의혹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 논란의 중심에 추미애 장관을 계속해서 올려뒀었죠. 주요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면은 내 아들은 철심받고 군 복무 중인데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 그리고 장병들 우리도 전화로 휴가 연장해도 되겠네. 자, 미리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단독 흑수저 일병은 복귀 17분 늦었다고 감옥 갔다 등의 자극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무릎 아프다던 추 아들 나랏돈 받고 프로 축구단 인턴 중 누가 보면 이제 사실 프로 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줄 알겠어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60대 1 뚫고 나랏돈 받으며 프로축구단 인턴 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헤드라인만 보면은 의혹과 의혹을 더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쏟아졌었죠. 네. 제가 여기서 킹덤 퀴즈 준비했습니다. 저도 오창석 요원에 관련된 의혹을 좀 몇 가지 제기를 해봤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던 오창석 요원 관련된 의혹 보도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창석 요원 긴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왜곡 보도 첫 번째 1번. 자, 후보 시절 건방지게 차 타고 돌아다녀 심지어 차 뒤는 불법 개조해서 침대차로 만들어라는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선거비 아끼려 아동용 점퍼 입어. 예. 자, 이거 쓴 사람 잡아내겠습니다. 신고할 때는 성인용 점퍼를 샀다고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도가 났고요. 자, 세 번째 왜곡 보도입니다. 자, 현수막이 무려 18개 어마어마한 홍보를 했다라는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네. 과연 이 중에 왜곡 보도는 몇 번입니까? 이 세 개다. 왜곡 보도입니다. 네. 아동용 점퍼는 정말 참신해서 웃긴데 차량용 침대 개조했다. 사실 제가 최고가 잦기 때문에 네. 웬만한 간이 유저도 편하게 잡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개조했다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현수막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를 게시해야 되고 네. 어디에 개첩해야 되는 것도 다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세 개다 모두 왜곡 보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 개 다 왜곡 보도였고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나간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믿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선거 기간이 13일이기 때문에 저걸 네. 해명하기 전에 선거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자, 이런 식의 왜곡 보도가요, 전형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강유정 의원, 그러니까 필요한 보도가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아마 오창석 요원에 대한 이런 왜곡 보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 정치인의 왜곡 보도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팩폭이네요. 예. 네, 이게 타격감이 느껴지네요. 네, 부정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부정적인 기사의 클릭 수가 더 높습니다. 아까 오창석 의원께서 쭉 헤드라인 나열해 주셨는데 최근의 기사들 특징은 또 뭐냐면 기사 전문을 보는 게 아니라 포털 들어가시면 어때요? 헤드라인만 쫙 네. 나열돼서 야, 이 사람에 대해서 보도가 쌓이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낙인 효과를 어쨌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모든 설문조사를 하면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언론은 일종 타겟을 정해서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고 싶다면 계속해서 책임지지 않더라도 보도를 날리기만 하면 이미지 형성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언론이 진실규명에 대한 어떤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성공의 기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언론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결국 낙인 찍기에만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왜곡 보도가 그 의혹의 후유증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생긴 사실에 대한 선입견은 쉽게 바뀌지 않고요. 편향성 때문에 여론이 왜곡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 보도가 선택적 여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연일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추미애 장관만이 아니죠. 자, 이익 충돌과 관련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박덕흠 의원도 파급력을 따지면 언론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박덕흠 의원에 대한 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객관적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 보도량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보도를 12개 주요 일간지 인터넷 매체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의혹 보도가 시작된 때부터 이 대정부 질문 종료일까지 22일간
2만 2천여 건의 의혹 보도가 나왔다면서 수천억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로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원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31일간 보도량은 2,300여 건으로 추장관 의혹 보도에 10분의 1도 못 미친다라고 이 김종민 최고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추장관 관련 보도의 10분의 1.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검찰에 대해 얘기할 때 수사를 시작하는 게 권력이죠. 수사를 덮는 게 어마어마한 큰 권력이라고 하죠. 언론도 이런 걸 닮아가는 듯합니다. 기득권을 닮아가서 오히려 언론 보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효능감을 굉장히 맛보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적인 어떤 분노까지 만들어졌던 게 바로 박덕금 의원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언론이 제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정파성에 따라서 취재를 선택적으로 하고 보도도 선택적으로 하고 그리고 헤드라인도 무책임하지만 그런 편향성에 따라서 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이었죠. 진원 2000호를 기념으로 해서 기자협회보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정파적인 관점이 앞서면 진실이 뒷전에 되기도 한다. 자, 특정 정파성에 매몰되면 결국 언론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팩트체크만 해주십시오. 아주 그런 소극적 기능만 하더라도 언론의 신뢰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언론은 어떻게 논란을 키우는가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오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이 내용은 신문윤리강령 제4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유정, 오창성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일명 빨간 약 코로나19에 효과 있다. 코로나19 독감, 감기, 동시 감염 가능. 자, 오늘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우선 조금 전에 발표된 오늘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조금 전에 발표한 집계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명이고요. 그중에서 지역 감염이 23명, 그중에 수도권에서 17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총 신규 확진자는 38명, 49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자, 오늘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강양구 의원.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일단 제가 하루 확진 환자 숫자에 일일비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적게 나오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계속 꺼림칙한 것은 여전히 이제 방역 당국도 걱정하는 것이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지금 하루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제대로 찾아서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못 찾아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기억을 복귀해 보자면 5월 초에 황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4월 30일 날 국내 발생 확진 환자 숫자가 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간의 연휴 기간을 거치면서 또 5월, 6월에 굉장히 많은 또 확진 환자 숫자들이 쏟아지는 일을 우리가 이미 겪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안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을 잘 방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또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 준수에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빨간 약 코로나19에 효과 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OX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엠요원과 신기주 국장이 예, OX 팻말을 들어주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기주 국장, 엠요원, OX. 네, 네. 네, 빨간 약, 준비됐어요. 네. 효과 있다? 빨간 약. 효가 코로나19 효과 있다? 없다. X. 네, X입니다. 오, OX 신기주 네요. 국장은 네. X를 드시고 네. 그 M요원은 O를 드셨어요. 네. 정답은 강양구 의원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빨간 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매들이 이렇게 표현했죠.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아까진기라고 하죠. 네. 예? 뭐요? 아까진기라고 예. 그 옛날에 우리 할매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웬만하면 소화 안 된다 그래도 빨간 약 발라주고 그랬거든요. 어디요? 배에다가요? 네. 만병통치약입니다. 빨간 약은. 글쎄요, 저는 이제까지 확인되지 않은 약이 너무 많았어서 네. 웬만하면 믿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X입니다. 네, 자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네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세모입니다. 네. 네, 세모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코네티컷 대학교 연구팀이 0.5% 정도의 이 포비든 요오드 용액 그러니까 빨간 약을 그 바이러스에다가 분무를 해봤더니 우리가 흔히 바이러스 소독약으로 쓰는 70% 알코올 용액보다 훨씬 더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효과가 컸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빨간 약은 너무나 구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값싸게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빨간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민들이 빨간 약을 0.5% 정도로 희석시켜서 가글이나 아니면 코 안에다가 이렇게 뿌리거나 혹은 면봉으로 묻히는 식으로 사용을 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혹은 코로나19 감염을 막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고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실험 결과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연구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 당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집에 빨간 약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대로 가글을 하시거나 예, 빨간 하시면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 아, 네, 네, 절대로 먹거나 혹은 그걸 그대로 이렇게 가글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건 10% 정도로 굉장히 농도가 높은 용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컵을 염두에 둔다면은 티스푼 2스푼 정도를 집어넣고 네. 그리고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은 그게 실험에 사용한 0.5% 정도의 농도가 됩니다. 네. 그걸로 가글을 하거나 혹은 면봉에 묻혀서 코 안쪽에 묻힌다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거나 혹은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적인 연구 결과이기 네,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더 이제 확인 결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두 번째 네.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근데요? 지금 너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시간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실제가 이거 안 다음 되는군요. 시간에 마저 네.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만 말씀드리면은 코로나19는 독감, 감기와 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트윈데믹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곧 추석입니다. 자, 무엇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연휴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